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의 김성은입니다. 습관적으로 박수가 자꾸 나오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 잘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영상이 또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백신을 맞고 백신으로 인한 몸살 기운과 함께 여러 가지 몸이 고단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영상이 늦어진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1, 2월 달에 읽은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코너 이름도 그냥 다음 책이라고 정해봤어요. 네, 다음 책 시간을 가질 건데요. 총 5권을 읽었습니다. 참 비루한 숫자죠. 2달 동안 5권밖에 안 읽었다니. 그래도 저의 감상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하고 또 세세하게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업당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오늘의 다음 책 시간 가지기 전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근황 토크 좀 해볼까 봐요. 네,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근황이 있어요. 바로 저 이번에 또 공연 보러 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꼬르륵 소리.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무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호피폴라, 우리 진호님은 같이 출연을 못하시지만 우리 산피폴라, 김영소, 아일, 하현상 3월 19일에 공연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다른 근황은 제가 아팠었다, 그리고 개강을 했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할 말이 끝났으니 오늘의 본론 다음 책 시간, 첫 번째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우다영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앨리스 하고 부르면 입니다. 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연말 결산 영상에서 올해 베스트 책으로 이 책을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네, 작년에 이제 거의 다 읽고 1월이 되고 나서야 완전히 완독을 하게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소설집 전체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을 작가의 말에 적힌 몇 줄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해변이 얼마나 닮았는지, 또 우리가 간직한 이야기는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이런 글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말한다. 살짝 꼬인 채 연결된 당신을 만나려고. 꿈은 밤보다 길고 어떤 하루는 영원과 같다. 이 소설집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딘가 겹쳐있는, 닮아있는, 연결된 이라는 형용사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실린 당신이 있던 풍경의 신과 잠들지 않는 거인, 그리고 5번째로 실린 창모라는 작품은 두 작품 모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선과 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둘을 초월하고 아우르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공통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 굉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요. 5번째 창모는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떠한 문장 하나가 정말 제 머리를 팍 치고 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창모라는 소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소설 창모의 등장인물 창모는 누구보다 감정적인 인물이고 또 화가 나면 상대가 반친구건 임산부건 본인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거나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되게 악하고 또 무서운 존재로 비춰지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러한 창모와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가 되고 또 그에게 가끔씩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서 친구 사이를 이어나가요. 네, 그러던 와중에 주인공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창모 같은 애를 정말 도와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의 친구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었어요. 모두에게 악한 인물을 선하게 대하는 건 선일까 악일까? 악한 인물을 선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모두의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대체 어떤 입장이었었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심오한 선과 악이라는 질문이 관통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존과 비실존, 상상과 현실이 모호하고 또 신비롭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이 소설집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선했던 점은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에만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의 다른 소설과 맞물려지고 또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셔야 압니다. 네, 결론은 제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 궁금하다, 사서 즐기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네. 앨리스 하고 부르면 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아무튼 시리즈의 30번째 책,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입니다. 네, 이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혀있는 설명글을 읽어보자면요. 아무튼은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무엇에 덕후다. 나는 아일의 덕후다. 나는 호피폴라의 덕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에피소드들, 고찰들을 정말 설레하면서 꾹꾹 눌러 쓴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에세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뒷표지에도 적혀있는 이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여름만 기다리면 사는 사람으로서 내 여름의 기억과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었다. 여름은 담대하고 뜨겁고 즉흥적이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느긋하고 너그럽게 나를 지켜봐준다. 그래서 좋다. 마냥 아이 같다가도 결국은 어른스러워지는 계절.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여름 같은 사람이다. 네,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계절이더라고요. 즉흥적이고 뭔가를 마구 표출하고 또 어제는 이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다른 내일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즐기는데 필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순수한 기대라는 것. 근사한 추억 같은 거 없어도 여름을 사랑할 수 있다.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추억하고 또 그리워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라는 거는 계절이니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또 만나고 애정하기에 참 좋은 대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게 아니라 계절인 여름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김신혜 작가님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 아무튼 여름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아무튼 여름 말고도 아무튼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이 책 크기도 굉장히 아담하고 가볍고 또 힐링용, 킬링타임용으로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니까요. 책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셀리 루니의 장편소설 노멀 피플입니다. 네, 이 책은 줄거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저의 감상을 섞어서 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여자 주인공 메리앤과 남자 주인공 코넬을 중심으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총 4년에 걸친 이들의 관계, 환경, 또 성장 등을 담은 소설입니다. 우선 앞서 말한 이 둘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이죠. 둘은 여러모로 상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메리앤은 일명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라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메리앤의 부모님은 늘 그녀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모진 말들로 정신적인 학대를 해왔고, 오빠인 앨런 역시 그녀를 무시하기에 바빴고 또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메리앤은 학교에서도 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이웨이적이고 무심한 성격과 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사회, 정치, 환경 등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즉 별나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반면 코넬은 미혼모인 엄마와 함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살아왔지만 서로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사랑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학교에서도 그는 조용한 성격이면서 뭐 외모면 외모,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정말 여러 면에서 우수했고 또 친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둘은 학교에서도 전혀 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은 은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넬의 엄마가 메리앤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코넬이 엄마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메리앤의 집에 가곤 했죠. 그때 나눴던 짧은 대화, 또 눈맞춤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서로 끌리기 시작했고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둘은 학교에서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코넬은 늘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메리앤은 그의 생각을 이해했던 거죠. 그러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걸 안 코넬이 결국 친구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졸업 파티 때 다른 여자에게 파트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믿었던 코넬까지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걸 본 메리앤은 자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당분간 이 둘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생이 된 후에 파티장에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가정, 스펙, 환경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교에서 코넬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반대로 메리앤은 친구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애 관계를 이어나가는 인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또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오해들로 인한 헤어짐, 또 다른 모습으로의 만남을 반복해 나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연애 관계에 은밀한 어쩌고 저쩌고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고등학생 때의 부분은 선정적인 부분들이 과하게 많다. 조금 있었으면 괜찮겠는데 너무 과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만 읽을까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다가 또 며칠 뒤에 다시 들었다가 덮었다가 들었다가를 반복하느라 앞부분을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지나고 이제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읽게 됐고 특히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자세한 상황 설명, 상황 묘사 그리고 너무나도 그 느낌이 뭔지 잘 알 것 같은 심리 묘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의 제일 큰 매력이자 특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성인이 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살든 참 사람 사는 거 비슷하구나 생각하는 거 참 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드라마, BBC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내려갔지만 넷플릭스에도 올라왔었고 또 현재는 웨이브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드라마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노멀 피플 제 취향에 딱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책은요.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네, 김초엽 작가님 책은 2020년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란 책을 통해서 처음 읽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SF 장르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SF 장르의 소설은 뭔가 복잡하고 그래서 좀 손에 잘 잡히지 않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게 되면서 오, SF 좋구나. SF 소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2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읽게 되면서 김주엽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읽게 되면서 역시 김초엽 작가님의 SF, 김초엽 작가님의 글은 여전히 따뜻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과거에 인류 대멸종을 불러일으킬 만큼 치명적인 재난, 더스트가 일어난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 멸망해버렸던 인류, 그리고 지구가 다시 재건된 현재 2129년으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더스트는 말 그대로 먼지 형태이기도 하고 자가 증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노출이 돼도 바로 죽기까지 이르는 정말 치명적인 재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대형 돔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또 죽이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돔 밖에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프린빌리지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온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온실에서는 더스트를 줄이고 또 분해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로 인해서 프린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유대감을 이어나가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곳을 침략하러 온 자들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더스트 시대가 끝난 2129년 더스트 생태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던 생태학자 아영은 어릴 적에 자신이 겪었던 어떠한 기이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더스트 그리고 더스트가 종식된 진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과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지금의 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사라진 유대감으로 인해서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범죄 이슈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쟁 그리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방치된 어려움들, 죽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상황,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뭔가 어떠한 것에 애정을 품게 만드는 무언가는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온실과 식물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제가 방금 물음표를 던졌던 그 힘, 그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책의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을 통해서 소설에 담긴 메시지이자 제가 방금 던진 그 물음표에 자그마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실의 모순성을 좋아한다. 자연이자 인공인 온실. 구획되고 통제된 자연. 멀리 갈 수 없는 식물들이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풍경을 재현하는 공간.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고 또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쓰신 김초엽 작가님의 이 지구 끝의 온실 여러분들도 분명 모든 분들이 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도 에세이 시리즈인데요. 말들의 흐름 시리즈의 4번째 책인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우선 이 책은 제가 2020년 겨울에 읽게 됐던 책인데 참 너무 좋으니까 읽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막 내가 이 책을 한 꼭지만 읽을 리가 없어. 읽으면 더 읽겠지. 이러면서 되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천천히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덕후의 마음으로서 방치시켰던 이 책을 2022년이 돼서 다시 읽게 됐는데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 멋진 문장들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일 많이 느낀 마음은 괜찮아, 그래도 돼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느껴진 문장을 몇 개 꼽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딘가에 나의 메아리가 있다. 내가 혼자라고 해도 나의 시간에 동반하는 당신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같은 영혼 속에 산다. 이 문장도 그렇고 이제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라는 꼭지는 이 꼭지의 내용 전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었는데요. 19세기의 미국인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을 보면서 작가님은 내가 이 사람과 이웃하여 살았다면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또 은둔자였던 그녀에게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고 위로가 됐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애워싸고 떠도는 소문들을 나는 언제나 냉담하게 듣는다. 슈니칠러의 소설 문장을 빌려와 말하자면 한 인생 전체의 현실조차 바로 그 인간의 가장 내적인 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았다. 바깥 세상에 나가봤는데 별 마음을 끄는 게 없길래 은둔했고 흰옷을 입은 자신이 가장 멋져 보이길래 흰옷만 입었다. 그것뿐이다. 그 뒤에 에밀리 디킨슨이 평론가 히긴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맴돌기랍니다. 관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트는 모습에 사로잡혔거나 석양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래요.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예요, 선생님. 맴돌기로 의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형태나 장소의 가장 바깥쪽 둘레인데 나는 그것을 산책으로 이해한다. 디킨슨에게는 치과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지만 돼지가 딸린 자택 안에서 실은 매우 성실한 산책자였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녀는 아침과 저녁, 시를 쓰다 맞던 새벽에도 집 앞을 걸었을 것이다.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나까지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저를 보면서 참 내가 이해받고 싶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어렸을 적에 혼자 생각하고 또 조용히 있다가 누가 말을 시키면 말을 했을 때 너 되게 엉뚱한 애구나. 너 왜 그런 생각까지 하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냥 저는 그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인가? 엉뚱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상처로 남아 있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상처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그 부분에 어떻게든 상처가 아물고 또 새살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에세이는 모든 문장 하나가 다 예술인데 더 이상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꼭 집에 들이세요. 무조건 시와 산책,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종종 앞으로도
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공연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아마 그 공연에 대한 브이로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 긴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